사람들 대부분 어떤 변화의 기회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부터 느끼는 게 당연할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큰 거부감 없이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죠. 로버트 마우어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의 뇌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질문을 하고 작은 생각을 하고 작은 행동을 하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보상을 주고 작은 순간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새해 첫날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실천해야 할 노력과 비용은 심리적으로 더 큰 저항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2024년이 큰 변화를 가져온 한 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지금은 9시 7분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아침 9시 7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 첫날도 저희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김종무님, 안기영님, 유정은님, 고은호님, 아침 일찍부터 또 조정현님도 그렇고 이정아님도 또 빠짐없이 와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244님, 8461님, 1710님도 KBS 콩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성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2024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바뀌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매년 바뀌죠. 조금씩은 올라가긴 합니다만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항상 헷갈립니다. 2023년도에 9,620원이었죠. 여기에서 2.5%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딱 되시죠? 시간당 얼마인지. 근데 요 정도만 내드리면 안 되니까.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6만 74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면 이때는 수습기간에는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요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 9,620원에서 2.5% 올랐으면 9,620 곱하기 1.025 하면 되죠. 이거 좀 불친절하다. 자, 만 원에서 140원 모자란 이 금액. 만 원에서 140원 모자란 이 금액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 경제상식 퀴즈를 빛의 속도로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은 3510님이네요. KBS 콩이 아니라 그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3510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정답도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교롭게 두 분과 좀 휴일에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면서도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올해 만기가 도달하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뉴스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으로 채권 시장에 얼어붙었는데 이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100만 대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완주 기자는요?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교통비나 휴대폰비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 청년 도약계좌 관련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부터 회사채 물량이 쏟아진다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지 좀 보면 올해 만기가 도달하는 회사채 전체 물량은 153조 원입니다. 일반 회사채가 약 70조 원으로 네.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 신용 등급이 A+ 이하 비우량 회사채 만기는 약 18조 원으로 전체 26% 수준입니다. 카드와 캐피탈채를 말하는 여전채는 모두 합쳐 83조 원가량으로 일반 회사채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네. 얘기하면요. 이 회사들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뭐 작년, 재작년 또는 그보다 전에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은 돈을 빌린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만기가 올해인 것들이 153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만기 물량이 올해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가 됐을까? 네. 그 이유는 지난해와 올해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돈을 빌리려는 회사들, 즉 채권 발행사들이 이 금리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가 비싸졌기 때문에 네. 조달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빌려서 갚는 1, 2년짜리 단기 채권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즉 돈을 빌린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면 무슨 돈이든 뭐 내주고 네. 해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죠. 구하려면. 그 때문에 돈을 갚는 용도로 돈을 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차환 발행이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는 도래했지만 기업이 자금이 계속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는 네. 다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게 바로 차환 발행입니다. 뭐 돌려막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회사채가 지난해 10월 말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여전채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살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격한 금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최근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이미 발행된 그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들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돈을 빌리느냐, 어려워진 환경에서 돈을 빌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같이 뭐 채권 만기 물량이 최대다 이런 뉴스는 사실 올해 뭐 1, 2, 3월 중에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은 시중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거든요. 상환해야 하는 채권이 최대다. 특히 이 금리 얼마나 가겠어 하면서 만기를 짧게 한 채권이 많다는 거는 갚아야 할 돈이 많은 거고, 이 말은 즉 새로 구해서 돌려 막아야 하는 게 많으니까 자금 구하기가 사정이 좀 나쁘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형건설 사태가 터지면서 평소에는 좀 문제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던 기업들에게도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PF와 연관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또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전보다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야, 이거 조금 금리를 높여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좀 많이 있어도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좀 시중 금리는 좀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까지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치솟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견해는 올 4월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설마 큰일이야 벌어지겠어? 금융당국이 어떻게든 막겠지라는 심리가 있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좀 시장 안정을 위해서 건설사 발행 회사채, 기업 어음 등에 대한 차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규모도 확대하면서 이 옥석 가리기에 따른 어떤 양극화는 있겠으나 일방적인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에서부터 지금 올해는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거다 하는 견해들이 있어서 시장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아지는 추세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금리 상승이 제한될 거라고 보는 요인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연초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 근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구하러 다니는 기업들이 많은 데다 거기에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1, 2, 3월은 은행채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은행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러 가면 보통 5년짜리 은행채 금리를 반영해서 금리를 매기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5년 변동금리, 네.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은행은 5년짜리 은행채를 통해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다시 저한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고정금리로 빌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펼쳐지는 소식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게 좀 등락이 네. 금리가 시중금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자, 이 물가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정책들 새해에도 계속되겠죠? 예, 일단 정부는 지난해 원래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2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25%에서 37%까지 인하해 주는 내용을 지속하게 되고요. 네. 또 최근 소비자 가격이 올랐던 맥주, 탁주, 이 막걸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술 종류별로 세율이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탄력 세율 방식으로 법정 세율의 3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웬만하면 좀 저렴하게 해라 이런 의미고요. 네. 또 일부 면세 농산물이나 커피나 코코아와 같은 수입 식품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할인을 했었거든요. 예. 대형마트 외에도 지역에 있는 중소마트 등도 수산물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지역마트가 수산물 할인 업체로 지정이 되면요. 국비가 한 20% 정도 지원이 돼서 그만큼 가격 인하를 한 요일이 생기고요. 또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타실 텐데요. 네. 대중교통을 매월 15회 이상 탔을 때 대중교통비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0%, 최대 60회 정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이걸 K패스라고 하고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패스 5월부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체감이 돼야 됩니다. 잘 써먹어야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지출 비중 중에 하나인데 통신비. 또 스마트폰 구입 비용 요것도 좀 낮아집니까? 예, 고정으로 들어가는 통신비도 좀 줄어들 예정인데요. 현재 그 5G 요금제 최저가 네. 작년 기준으로 한 4만 원대인데요. 올해부터는 한 3만 원대 요금제가 새로 출시가 됩니다. 또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을 위한 요금제도 나오고요. 또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요금제의 종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네. 청년들을 위해서 데이터와 부가 혜택을 확대한 청년 전용 요금제라는 게 3월 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현재 통신사 할인 2년 약정을 마치면 네. 이제 통신사별로 요구를 하면 20% 요금 할인 제도 2년씩 연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1년씩 연장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이걸 앞으로는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바뀌고요. 네네네. 또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도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또 스마트폰도 30만 원대인 저가형이 여러 대 나올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최저 3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는 중저가 기기가 올해 한 서너 대 정도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늘어나고 데이터도 사용하는 만큼만 낼 수 있는 겁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을 사고 이제 3만 원대 요금제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지금보다는 통신비를 뭐 최소 한 달에 1,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좀 물가 상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체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이 역대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대수는 총 11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1986년 현대차 엑셀이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물량입니다. 12월 실적이 여기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수치인데 이것까지 더하면 숫자는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산차의 미국 수출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선 건요.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때 이후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네. 내일이 100만 대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1년에는 80만 대도 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이렇게 잘한 이유는 뭡니까? 배경은요? 일단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품 수급난에 따른 어떤 발빠른 대처를 꼽습니다. 코로나로 그 공급망 위기가 오면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심했죠. 네, 이때 글로벌 경쟁 업체와 달리 우리는 좀 제때 출고가 가능하도록 대처한 덕분에 미국 진출과 판매가 자연스럽게 늘었고요. 네. 또 수출의 질적 개선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저가 차량 중심의 수출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제네시스 같은 고가의 차량 그리고 뭐 SUV 중심으로 모델을 재정비하면서 좀 고부가 가치 모델이 증가한 점 그리고 전기차 같은 이런 친환경차의 미국 수출 대수도 13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점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서도 좀 안정화됐고 이미지도 좋아졌고 그리고 차량 자체의 품질도 좋아지는 거고요. 네.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목표 중에 하나가 전기차 판매 늘리는 건데 네, 특히나 맞습니다. 가성비 좋은 전기차 판매를 많이 늘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조금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해였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좀 판매가 주춤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성비를 앞세운 전기차를 내세워서 좀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기존 인기 모델인 경차의 어떤 전기차 버전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가격을 대폭 낮췄다고 합니다.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판매가는 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도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소형, 중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네. KG 모빌리티도 올 6월에 SUV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여기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3천만 원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샤오미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네. 우리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가 소형 가전제품 맞습니다. 만들던 샤오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넘어서 전기차까지 선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점은 네.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올해 7월에 이 샤오미 전기차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샤오미는 워낙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나온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 낮은 가격대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그래도 좀 소비가 늘면서 전체적인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네.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청년 도약 계좌 이게 정부가 약간의 좀 도움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부터 조금 뭔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5년 동안 매달 최대 한 70만 원씩 내면 만기에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원금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8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내야 이 가입이 가능한데 네. 이 청년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워서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아예 어려웠었거든요. 아하. 이제 올해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서 청년 도약계좌를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청년 도약 계좌 도약을 많이 하려면 청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입을 해놓고도 이게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높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가입자도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이 적고요. 그 해지율도 있는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청년 도약계좌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네. 올해 목표치로 306만 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만 명이 가입을 했거든요. 예. 이 목표치 한 1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가입 자체가 예, 맞습니다. 또 신청은 100만 명이 넘게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계좌를 만든 건 한 절반 정도인 50만 명 정도예요. 예. 또 이 중에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6개월도 안 돼서 중도에 해지를 하기도 했거든요. 또 출시 이후 가입 신청 건수도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달에는 76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6월 기준으로요. 근데 12월에는 9만 명 정도에 그치면서 청년들의 관심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부 예상 대비 신청자가 부진한 이유로는 이 금리 혜택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또 가입하기 위한 조건도 좀 까다로워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청년 계좌의 최대 이율이 은행 우대 금리를 다 합쳐도 한 6%, 뭐 한 7% 수준입니다. 근데 뭐 작년 기준으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 1, 2년짜리 정기 예금 상품도 한 5%대 금리를 줬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고요. 또 그마저도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나 카드 결제 등을 그 해당 은행이 해야 되는 조건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집 마련, 결혼 등 소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70만 원을 내기도 어렵고요. 또 5년 동안 해지를 안 하고 이 묶어두는 것도 청년들한테는 부담인데요. 이 중도에 해지하면 그마저 받았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1, 2년 차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이 가입자가 줄어드니까 국회에서는 청년 도약계좌 예산도 당초 금융위 요구안보다 1,300억 원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계좌의 생애 주기에 맞춘 중도 해지 등 여러 변수를 감안을 해서 정책 단계부터 좀 재구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혼인 출산 등 특별 해지 요건에 포함을 시켜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할 때 축적한 자금을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380님이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내주시면서 정답도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2919님은 새해 첫날 제일 먼저 성공예감에 인사하네요. 세상의 모든 복 다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복 다 싸그리 모아서 또 싸그리 나눠서 받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자, 숫자입니다. 숫자 4자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최저임금 그 시급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죠. 지난해보다 2.5% 인상됐습니다. 이게 198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노동자도 힘들고 이걸 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 양측을 고려하다가 요 정도로 결정이 된 거죠.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의견도 비슷하게 주십니다. 김용일님, 제가 자영업자, 직장인 둘 다 해봤는데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특히 편의점 하는 제 후배는 알바생보다 더 적게 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충족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최수아님은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숫자, 예. 요거 힌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10,000원에서 140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10,000원에서 140원이 모자란 금액. 이 금액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 또 달라지는 법률,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습니다. 예, 헷갈리시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저희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이 최저임금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쭤보고 싶긴 한데 이거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최저임금에 조금 헷갈리는 게 식사비 같은 거 회사에서 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교통비 같은 거 보조해 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최저임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올해부터 산입이 되게 됐어요. 올해부터는 식대, 차량 유지비 등 이제 복리후생비로 받았던 부분들이 네. 원래는 최저임금 계산 시에 산입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 임금이라면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어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이었다라고 네. 하면은 그 식대를 모두 포함한 21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체감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식사비 명목,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것까지 다 합치니까. 그렇죠. 아이고. 3413님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산불 감시원인데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식사비, 교통비도 없어요. 라고. 아이고. 네네. 산불 감시원 여러분 특히 이제 겨울에 그렇죠.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고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저시급 주는 걸 좀 어기면 네네.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 힘들어서 그냥 요 정도만 하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시간 계산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최저임금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그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길 시에는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법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징역형과 벌금을 같이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사적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민사적으로 청구할 때는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니까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시일 늦추지 않고 3년이네. 바로 법률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이제 근로자의 어떤 권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 안 줬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닐 텐데 이게 예. 상습적이거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상습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차례 일이 있었을 때는 구속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가 많이 이제 정착된 걸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30인 미만 사업장에 원래 이제 도입이 돼야 하는데 네. 이게 또 미뤄졌네요. 예. 요즘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시간 제도 때문에 뭐 퇴근 시간 일정 시간 지나면은 PC를 꺼버린다. 뭐 야근 승인 받는 것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은 52시간 근로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다. 네네. 근데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52시간 그 전면 도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2시간 그 근무제가 도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입 네.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연장이 된 거예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당 8시간을 추가해서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는 60시간 근무를 못하게 할 예정이었는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뭐 고금리다, 고물가다, 고환율이다, 어렵다 하니 올해까지는 60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자라고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작은 사업장이 힘들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요게 새해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그동안은 일단은 근로자 50인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의 어떤 이런 의무들을 소홀히 해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어떤 법률입니다. 그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는 실형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민사상에선 손해배상의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회사 높으신 분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입이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 지역, 사업 내용 관계없이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물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많고 저희가 원탁의 기자들에서도 여러 번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위반해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네, 요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예. 대법원에서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에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고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실형까지 갔을까요? 네, 2022년 3월 경남 함안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리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지면서 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숨진 근로자는 한국제강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 원이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 번 지적받았던 예.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실형까지 갔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전세 사기 문제 계속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게 새롭게 적용이 되나요? 네, 올해 1월 도입 목표로 내놓은 안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단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인이죠.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그 임대 보증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가입 요건이 좀 더 강화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임대 보증을 일단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증보험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같아도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100%여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90%까지만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바로 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증보험 회사에서 자기네들도 이 깡통 전세 때문에 돈 떼일까 봐 그렇죠. 쉽사리 안 들어주는 거고 이거 너무 전세 가격이랑 집값이 붙어 있는 데는 우리도 손해볼 것 같아서 보증보험 안 들어줄래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못 드는 그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보증보험을 어떤 사람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임대 보증은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채 정도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네. 되어서 임대를 해준다면 전월세를 네네. 준다면
그래서 의무 가입 대상자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 가입 대상자의 경우 집주인은 75%, 세입자는 25%의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적용이 제외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그리고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하고 금액을 집주인에게 보존받았을 경우, 공공사업자에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예외가 돼서 임대보증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예외 조항은 있는 거네요. 네. 세입자가 뭐 합의를 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런 조항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조금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아, 네. 정말 큰 사회적 문제죠. 이 출산율을 좀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출산 장려 제도들이 그래도 하나둘씩은 계속 나옵니다. 네네. 새롭게 달라지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일단은 부모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0세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 급여가 네. 많이 인상됩니다. 내년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만남 이용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씩 첫 만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어제 태어난 아이들이 못한 효도를 하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네, 이게 네. 첫 만남 지원금이라는 게 용어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냥 태어난 거 축하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지원금이죠. 네. 또 다른 건요?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이게 좀 보장이 좀 넓어져요.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8개월까지로 연장을 하고 네. 남편과 아내 각각 6개월씩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최대 금액도 높아진다라는 네. 거죠.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많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생아 출생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고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주택이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특공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올해 또 시행이 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들을 좀 살펴봤는데 뭔가 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아니면 네네. 뭔가 은연중에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 사실 뭐 육아휴직 쓰는 거 눈치 보인다. 네. 여성들은 뭐 육아휴직 갔다 오면은 뭐 승진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해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책상이 없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평소에 뭐 이 육아휴직이 아닌 뭐 다른 근태라든가 업무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고를 했다라고 이제 그 사업주가 주장을 해버리면은 저희가 또 그런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라고 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들이 이제까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전에 이게 내가 했던 업무들이 문제없이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 없이 업무를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뭐든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업무 일지라든가 뭐 아니면은 자신이 했던 업무들을 프로젝트 같은 것들. 프로젝트를 파일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면은 나중에 육아휴직으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딱 제시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이른바 뭐 포트폴리오 관리라고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가치도 높여야 되고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입증 장치가 되는 네네네. 거기도 하고요. 자, 오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 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됩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상 이제 연초에 신년에 항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들어도 좀 헷갈립니다. 특히 이게 금융하고 연결이 되면 더 복잡한데요. 근데 이분에게는 좀 깔끔하게 더 도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보험하고 연금 이것도 분명히 이제 새해에 네. 달라지는 제도가 있을 텐데요. 네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 네네. 이것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제도가 좀 바뀝니까? 뭐 달라지면 일단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죠.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실손보험 우리 전 국민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가입하신 보험인데 예. 이게 실제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그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대부분을 보장해 드리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장받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장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험료가 올라가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보험들은 한번 보험료가 정해지면 그걸 뭐 10년, 20년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끝인데 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갱신형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게 보통 1년 뭐 길게는 5년 단위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데 네. 보험금을 타본 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죠. 내가 내는 것보다 적게 타먹는데 네. 왜 자꾸 올린다는 거야. 그렇죠. 이러죠.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필요 없어서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보험료 차등 적용제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특히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 중에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많이 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특약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 네. 급여 보험금이 아니고요. 비급여. 그러니까는 뭐 은행 병원 가시면 도수치료 급여와 같은 비급여. 거. 그렇죠. 네. 그런 보험금을 많이 타신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안 타신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떨어지는 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금은 그러니까 실손보험료죠. 네. 실손보험료는 병원을 많이 가든 안 가든 도수치료 많이 받든 안 받든 네. 그걸 비슷하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됐죠. 그래서 약간 좀 내가 도수치료 안 받고 있으면 나만 바본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네.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게 혹시나 안 오르거나 네.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할인이나 할증되는 금액의 정도가 좀 다른데요. 직전 1년간 내가 비급여에 따른 보험금을 탄 금액이 없다면 네.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1년 동안 그냥 네. 아예 받은 게 한 없다면 번도 난 보험금 탄 적이 없다. 그러면 할인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이하로 탄 금액이 네. 그러면 그냥 보험료가 유지가 되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는 100% 할증됩니다. 2배로 올라가는 것이고 150에서 3만 원까지는 200%, 300만 원 이상은 300%가 할증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비급여 네. 부문에서요. 이게 비급여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4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7월부터는 7월부터. 보험료이 올라가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해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또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 할인 지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마 한 2, 3% 정도는 할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들 예전 네. 실손이 되게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이 1세대 실손 보험료도 평균 한 4%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네.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료는 거의 뭐 몇십만 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100% 할증된다. 네. 근데 이게 비급여 보험금으로 100만 원 이상 어떤 뭐 보험사에서 되돌려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의료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노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횟수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이네요. 실손보험금 이게 또 까먹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요즘에 좀 애플리케이션으로 쓸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네. 청구하는 절차도 좀 간편해지나요? 네,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 실제 절반 정도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몰라서 까먹어서. 아니 뭐 까먹어서 귀찮아서. 네. 아니면 좀 이거 다음 달에 해야지 하다가 그렇죠. 그 기간이 2년인가요? 네. 넘어가 버리고. 자,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10월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일일이 접수할 필요가 없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받고 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 시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일반 그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네. 대신에 이제 약간 좀 불리한 점은 뭐냐면 내가 청구하기 싫어도 내 치료 기록이 무조건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제 내가 무슨 치료받았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의료업계가 약간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보험금을 청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올해 10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요? 네. 그러면 이거 청구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보험금이? 네. 다 자동화돼서 전산으로 청구되니까요. 그게 이제 10월부터다. 네. 요즘 돼서 저희도 계속해서 또 한 번씩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보험 상품을 뭔가 이게 좀 완전 어렵다 보니까 네. 보험사도 많고 네. 상품 종류도 많고 네, 네. 이게 한눈에 어떻게 펼쳐놓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요즘은 인터넷 검색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보험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또 추천받아 가지고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시행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 업체들 거는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공공 성격의 그렇죠.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보험, 각 보험사들의 온라인 보험을 비교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일부 저축성 보험, 실손 보험, 여행자 보험, 펫보험 같은 이런 대부분 간단한 상품들. 네. 그리고 객관적인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주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상품 구조가 좀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뭐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상품, 그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은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 비교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거는 어쨌든 대면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비교가 가능한 일부 온라인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요거는 어떤 뭐 손해보험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렇죠. 네,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을 준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연금 제도도 혹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불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슬슬 이제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이 준비하셨던 연금 저축이라든가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불입해왔지만 이제는 수령해야 되거든요. 네. 연금 수령하려고 보니까 이 연금 계좌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어요.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요? 연금을 뺄 수 있는 한도. 통장에 얼마가 있던 관계없이 내가 연간 1,200까지만 빼야 네. 저율과세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1,200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고 종합과세가 됩니다. 아니 나의 노후를 대비한 돈이었는데 너무 많이 받아간다고도 세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좀 부족한 금액이 되고요. 1,200만 원이면은 안 되죠. 한 달에 네. 100만 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인출하시게 되면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혜택 받으실 수가 있고 예. 요걸 초과하시게 되면 전액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한도 관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있던 돈을 내가 연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네네. 종합과세가 된다. 그러면 1,500만 원 이내로만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연금계좌 가입하신 분 중에서 예. 10년에 나눠받아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10년 받으려면 1억 5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통장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다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해당되는 것이지 네. 내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 안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는 것이고 특히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온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빼기 전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돈이 그건 퇴직소득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1,500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커질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 한도가. 네, 그럼요. 그리고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네. 요 금액이 조금 늘어나죠? 네, 기초연금 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32만 3천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3만 4천 원으로 약 3% 정도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조정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올라간다. 기초연금은 3%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 뭐 짧게 연금 관련해서 또 개선되는 사항이 있다면요? 네, 주택연금 뭐 작년 10월에 바뀌어가지고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연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 상품이 출시될 것 같으니까 좀 연금에 관심 가지시고 또 국민연금 개혁도 있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시면 우리나라의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마치고요. 저희가 2부에서 돌아올 건데 잠시 후 1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습니다. 신년사를 KBS 1TV와 동시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해서 저희는 대통령 신년사가 끝나는 직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개미스쿨 시간이 있으니까요. 증시 이슈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